안녕하세요. 동고동락하는 수능영어 강사 김영률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 수능영어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그 수능영어에 대한 총평을 좀 해드릴 건데, 이 총평에 앞서서 올해 이제 이 2024 수능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남은 기한이 좀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까지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남았죠. 그 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최선들을 다하셔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좀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이 총평은 예비 고3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이 총평을 보실 때 해설이랑 꼭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시길 좀 바라고, 자, 총평과 더불어서 변화하는 수능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영역을 접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선생님이 지금 총평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설 또한 총평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열하는 그런 해설을 좀 해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총평을 보시고 그 다음 해설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총평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영어, 2024 수능영어를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올해 수능은 아시다시피 뭐 영어 영역뿐만 아니라 국어 영역, 뭐 수학 영역, 심지어 탐구까지도 이제 모든 영역들이 9월 모평 이후로 새로운 트렌드를 맞이했죠. 수능 트렌드가 좀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변화라는 포인트보다는 출제자가 출제할 수 있는 레인지, 그 범위가 훨씬 더 넘어졌고, 좀 더 넓어졌고, 그리고 출제원들이 유독 강조하는 포인트가 보다 더 극명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능이 수능다워지고 있다. 수능의 본질에 입각한 시험으로 다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좀 9월 모평하고 좀 유사한 개념으로 좀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일단 외부 선지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선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문이 있고 그 옆에 선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사실 출제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선지죠, 그죠? 이런 외부 선지로 나와 있는 문제들, 대의 문제, 즉 주제, 제목, 요지,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 함축 의미, 밑줄 그어져 있는 의미, 그리고 문단 요약, 그리고 빈칸. 자, 이런 문제들이요. 대체적으로 지문의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휘들마저도 조금 이 정도면 약간은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렵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익숙하다 싶은 그런 단어들마저도 참고로 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웠을 만한 그런 단어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대신에 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의 뉘앙스나 그리고 그 단어들의 실질적인 그 쓰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문의 난이도는 좀 평이하게 출제를 했지만 선지에 대한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선지 선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선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지 간의 격차가 좁아졌다는 얘기는 이 선지가 저 선지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렇게 좀 헷갈리기 쉬울 만한 것들. 자, 이 선지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사실상 선지를 딱 보면 선지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출제자의 포인트, 출제자적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 저도 문제를 만드는데 선지들마다 공통점, 좀 비슷한 것들끼리 계속 껴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 비슷한 공통점들은 반드시 지문에서 답을 도출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되는 포인트가 선지들 곳곳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을 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선지를 봤을 때에는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 선별을 좀 잘 하기 위한 대비가 좀 필요한, 선지 선별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험으로 조금 변화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영어 영역 하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잘 해석하고 잘 읽을 수 있으면 답이 저요하고, 물론 맞습니다. 잘 해석할 수 있고 잘 읽을 수 있으면 당연히 정답이 저요하고 손을 들겠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문에만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선지 선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 선지 선별하는 데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시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제 어휘 문제하고 순서 문제하고 삽입형 문제인데, 기존의 어휘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주변 진술 보면 거기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답을 도출한다라든가, 순서나 삽입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으나, 이번 수능은 제 개인적으로 특히 순서나 삽입형 문제는 굉장히 출제를 잘한 것 같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출제 매뉴얼에 입각해서, 그 매뉴얼에 입각한 거 이제 글의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개념인데, 출제 매뉴얼에 실제로 글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순서나 삽입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일관성이라는 좀 더 수능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출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킬적인 것들을 지향하고 수능의 본질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선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수능 영어가 단순히 영어적 능력만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좀 더 사고력에 대한 훈련의 그 비중과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좀 더 투자해야지만 온전하게 수능 영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이제는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난이도가 뭐 사실 9월 모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모평보다 어려웠다, 쉬웠다. 그리고 수능 영어 자체가 실제로 어려웠다, 쉬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험 자체가 사고력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과목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가성비 있게끔 공부하는 것이 영어 과목인데,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수능의 본질과 사고력의 포커스를 두고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는데? 라고 느껴질 만한 시험이었고, 그냥 되게 관행적으로 영어니까 단어 많이 외우고 많이 읽다 보면 그래도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겠지라고 생각한 학생들에게는 꽤나 굉장히 어렵고 당황스러웠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공부 방향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하게 다르게끔 체감이 됐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 수능 영어는 이러한 맥락으로 갈 방향성이 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어떤 학습 대안을 좀 잡으셔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읽을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 동시에 사고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가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영어는 국어 영역이 아니잖아요. 읽으면서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읽는 것과 사고하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왜? 외래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이나 읽기와 사고하기에 대한 갭을 줄일 수 있느냐가 가성비 있는 공부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보통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단어 암기인데, 실제 올해 수능을 쫙 보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암기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단어책을 암기하실 때에는 영어에 대한 우리말 뜻을 이렇게 많이 외우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어 지문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 뜻에 대한 영어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쓰이는 그런 이미지와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와 그 쓰임이 다소 좀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가성비 있게 줄이시려면 어휘책 암기에, 물론 어휘책 암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는 독해 어휘를 학습하는 데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문 공략인데, 이것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영어에 대한 관점을 좀 깨셔야 되는 게, 대부분 단어를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문장에 대한 해석력이 늘면 당연히 지문은 읽혀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니까. 실제로 지문을 보셨을 때 최소한의 단위, 그러니까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는 단어겠죠. 이 단어가 문장을 이루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결국에는 지들끼리 연결해서 청크라는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끼리 연결돼서 하나의 글로 완성되는 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단어 암기하고 문장 해석해서 바로 글을 보시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애시당초 글 전체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시야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 해설을 이제 제가 해설을 꼭 해드릴 건데,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좁은 시야,
그러니까 작은 시야로는 그런 글에 대한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렵게끔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문을 접근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문장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해서 글을 읽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문 읽기에 대한 변별력을 지문 자체를 그렇게 뽑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작은 시야적, 즉 문장적 개념을 벗어나서 덩어리와 글 하나라는 개념으로 시야를 넓히는 연습이 좀 필요할 거라는 거. 이게 지문 공략에 대한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보통 관점이 잘 읽으면 생각들이 이렇게 알아서 들어올 거라고, 읽기만 하면 사고가 알아서 되고, 읽기만 하면 정보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방식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능동적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것은 어떤 강사 개인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했던 출제 매뉴얼, 즉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특별히 더 개발해줘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출제가 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능의 본질에 입각한 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스킬적인 것들이 아니라 수능의 본질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 수능의 본질에 입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서배열 같은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순서배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의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해서 측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글의 일관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작가는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김용률 잘생김 얘기한다. 그러면 김용률이 왜 잘생겼는데, 코가 이렇게 잘생겼고 입술이 잘생겼고, 그러면 코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코에 대한 얘기를 묶어줘야 되는 거고, 입술이 잘생겼다 그러면 입술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묶어줘야 돼. 그러면 코에 대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입술에 대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덩어리는 코는 코끼리, 입술은 입술끼리 공통점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덩어리끼리는 차이가 나서 하나의 글을 만들게 되죠. 결국 김용률 잘생겼다라는 하나의 글을. 자,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이제 김용률 잘생겼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걸 포인트로 두고 있냐면, 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매뉴얼상 순서나 삽입을 이런 글의 일관성, 즉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청크와 청크끼리의 차이점을 볼 줄 아니? 라고 물어봤는데, 학생들은 끊임없이 순서를 맞추는 쪽으로만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 문장 삽입형 같은 경우도 글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고 출제 매뉴얼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 지문과 제시문의 관계를 같은 덩어리인가 다른 덩어리인가 이런 개념으로 공통점 차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계속 단절 그리고 계속 연결, 물론 단절이나 연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순서를 맞추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준점인 일관성을 이해하고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쪽에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노 기준 없이 선호관계를 맞추는, 순서 맞추는 데에만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단절되는 부분을 막연한 기준으로, 기준 없이 단절되는 부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만 가는, 그러니까 결국 근본이 아닌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학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마 1년을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있죠. 해도 전혀 접근을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 다 포기하게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풀다 보니까 알듯 말듯 하면서 계속 틀려요. 그게 순서 삽입형, 그리고 빈칸한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의 본질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기술에만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면 이렇게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공부로 계속 겉도는 공부가 될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래서 더더욱이나 수능의 본질에 입각한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출제 매뉴얼이 언급하고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선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답을 딱 알고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그러면 정답에 대한 관점에서 오답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선별하고 오답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답 소거법을 학습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바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고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수능 영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해설을 꼭 보신 다음에 김용률이 말한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학습의 길라잡이로 잡으셔서
앞으로 2025 수능 영어에 대한 학습의 방향성을 제대로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수능 해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